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련도 그렇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57회 57번째 또 책을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 그 소강호라고 네. 지지난 시간에 김용 선생의 동방불패 뭐 이런 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무슨 한나렌트 뭐 브레이트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네.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소강호, 금병매. 여러분 너무 파악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네. 하지만 다양한 이런 네. 여러분들의 요구에 딱 맞춰드리는 맞춤형 팟캐스트 일당백. 자, 오늘도 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굉장히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요즘 뭐 우리가 여류라는 말도 요즘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여성 작가라든지 여성 저술가 책을 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 그래요?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찰리 채플린 자서전을 보면 네. 슬픔과 좌절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철학과 유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철학과 유머 두 개가 다 들어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요네하라 마리의 어떤 일련의 책들. 요네하라 마리. 네. 일본인인가요? 네, 일본 여류 작가인데요. 뭐 소설도 물론 올가의 반응법 같은 소설을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에세이 작가죠. 한마디로 정말 수필가. 정말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수필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까? 숲에 네. 쓰고 싶으세요? 아니 바로 그 에세이라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박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본래 이분이 이제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난소암으로. 결혼은 안 하시고 결국 꽤 됐네요. 네. 1950년 출생이니까 56년 그러니까 56년에 어떻게 보면 짧은 삶을 살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나서 더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왜요? 같은 경우도 그게 우리도 돌아가고 나서 이 책이 소개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완전히 일종의 매니아층이 생겨가지고 거의 뭐 지금 전집류 비슷하게 묶여가지고 출판사에서 이걸 내기도 하고 컬렉션을 내기도 하고 그 일종의 광팬이 형성돼가지고 네.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분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네. 이분이 그 옛날에 드물게 1959년에서 64년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체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프라하에 있는 국제학교 소련 대사관에서 만든 국제학교에서 5년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요? 왜 있는 집 자식이네. 있는 집 자식은 맞는데 본래 이 집안이 요네하라 집안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현이라고 일본에 예, 알아요. 도토리현. 그렇죠. 네. 그 사막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구 지형이라고. 일본에도 사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모르고요. 네. 그 바로 도토리현에서 그 할아버지가 네. 거의 귀족은 의원까지 할 만큼 완전히 우리로 치면 도토리현의 재벌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주 공부를 잘했죠. 차남이고. 그래서 동경대학을 보낸 거예요. 도쿄대학을. 네. 근데 아버지가 가서 이제 공산당에 가입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한 거죠. 일본 내에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전쟁이 되고 이래가지고 16년간 지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일본 패전 때까지 지하에 숨어가지고 완전 활동을 한 거죠. 뼛속까지시네.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작은 아들 하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전쟁 끝나고 살아는 걸 확인했다. 근데 이 아들이 절대 아버지에게 도움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큰 집을 사주면 전부 다 팔아가지고 공산당에 기증을 한다든지. 내 남편이었으면 진짜 뼈도 못 추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본 공산당 활동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도토리현에 네. 나와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도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중의원 응원도 성공했네. 되고. 중의원을 한 3번 정도 하셨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59년에 당시 소련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맹주잖아요. 네. 그래서 프라하에 전 세계의 어떤 공산주의 활동하는 좀 간부의 자식들이라든지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그게 제목이 그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평화와 사회주의 재문제라는. 평화와 사회주의 재문제. 여러 모든 문제. 문제들. 네. 그 잡지를 만들 때 일본 대표로 이제 아버지가 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거의 뭐 공산주의 쪽은 최고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다가 다시 일본 돌아오면 공산주의 활동한 걸로 체포가 되니까 네. 다른 신분으로 간 거죠. 평화사회주의 제문제 편집위원으로 실제 활동을 했지만 네. 다르게 신분은 다르게 무슨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위장 신분을 내가 가서 한 5년간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 학교에 국제학교에 한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사귄 이야기 이런 거를 또 책을 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의 열혈 독자들은 그 나온 친구들 만나러 유럽에 가는 거예요. 독일도 가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러 가서 내 책에서 요네하라 마리의 책에서 보고 왔다. 이 정도까지 열혈 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분도 약간 그런 공산주의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이분은 뭐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근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본 사회를 아주 종횡무진 아주 잘 꼬집고 꿰뚫었는데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마음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웃다 보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요네하라 마리는 진짜 그런 경우죠. 설득으로는 절대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데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유머를 가지고 이분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정말 본인이 그 항암 투병하는 와중에도 네. 쓴 마지막 글들이 뭐 팬티 인문학 이런 책이거든요. 팬티 인문학. 인문학? 예, 팬티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 팬티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대소변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전공이 바로 거기서 러시아어를 배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러시아 동시 통역사를 한 거죠. 그 사실 85년까지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일본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냉전 때. 근데 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채택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10년간은 정말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보냈다는 거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의 없으니까 또 러시아 공부한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89년에 네. 그 소련 쪽하고 이제 당시 고르바초프와 당시 노태우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소련 통역사 수요가 생겼거든요. 88년부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88학번, 89학번부터 노문과가 엄청나게 점수가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게 한 3년을 못 가더라고요. 그게 92년 이후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쵸. 처음에는 막 네. 소련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련과 북방 외교회가 앞으로 막 수요가 된다 하더니 별 재미를 못 보고 그다음에 인기 끌었던 게 중문과죠. 중국어과 이제 개방을 하니까. 중문과는 지금도 뭐 계속 가고 있는데 참 슬펐던 그런 게 있죠. 그래요. 하여튼 요네하라 마리는 그 동시 통역사 하면서 그다음 뭐 러시아를 뭐 한 200번 이상 계속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라든지 일친 대통령이 일본에 올 때마다 딱 지정 통역사를 정하는 거예요. 통역사를. 요네하라 마리로 해달라고. 워낙 이 사람이 유쾌하고 재기가 넘치고 이러니까 아주 얼마나 좋아하죠. 웃길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동시통역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동시통역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을 거 아니에요. 80년대 그쵸, 이럴 때. 그쵸. 매부쇼에 잠깐 나온 건데 퀸이 네. 한국에 왔어요. 네. 들으셨어요? 퀸이 한국에 왔는데 네. 이제 동시통역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 그 퀸한테 물어보는 게 네. 동시통역사가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퀸한테요? 퀸 모셔놓고 네. Who are you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대답해 걔네들이. 야, 나 그거 진짜 빵 터졌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퀸이?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뭐 우리 뭐 퀸이고 뭐 이런 뭐 얘기를 했는데 야, 어떻게 그 영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제 좀 한다고 제일 해서. 잘한다고 해서 나간 사람일 거 아니에요. 와, 근데 Who are you가 나오더라 첫 마디가. 아니 그 80년대 우리 그 뭡니까 그 바로 퀸이 나왔던 공연 있죠. 그 밥 겔도프가 주관했던 그 공연 있잖아요. 라이브 에이드. 네. 그 MBC 화면이 지금 유튜브에 돌더라고요. 네. 그 번역 보고 있으면 완전 미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번역 나오는 자막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웃길 것 같은데. 네, 가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완전 보다가 아, 야, 진짜요? 정말 좋았겠다 이때. 진지하죠. 굉장히 진지해요. 손발 오그라드는 막 그런 내용이에요? 가사를 이렇게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밑에 쫙 깔아놨는데 진지해요. 그게 성문 영어로 배워서 그래. 이게 우리가 성문으로 다 배워갖고. 제가 동시통역 공부하는 사람들 좀 네. 우연치 않게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대중음악 잘 모르고 정말 공부만 해가지고. 네. 그럴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면 이제 외국 서적 네. 번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사도 네. 번역을 했겠지. 시적으로.
자, 하여튼 뭐 네. 그런 수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일단 요네하라 말이 어떻게 뭐 책부터 바로 갑니까? 뭐 네, 뭐 그래서 오늘 뭐 책을 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네, 해보죠. 네. 팬티 전 매우 궁금한데. 팬티 제일 궁금하죠. 그럼 팬티의 인문학부터 한번 네.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몇 권 소개를 오늘 해주실 네, 거예요. 네. 요네하라 마리의 책. 그 중에 팬티 인문학. 네.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끌어야지. 사람들 끌어야지. 여기서 한번 후킹 한번 해야죠. 아 근데 저는 팬티를 안 입잖아요. 지금도 안 입었어요? 지금도 안 입죠. 진짜? 저게 바로 무슨 상상하는 거야 너? 저게 바로 근데 까칠까칠하지 않아요? 까칠까칠? 네. 그걸로 단련하는 거야. 뭡니까 우리 무협에 보면 철사장 달린 있잖아요. 손을 뜨거운 물에 엿듯이 본래 저 사막지대에서는 네. 그 남자의 그것을 네. 모래에다가 막 그럼. 그 단련하거든요. 그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짜.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모래. 거기서 단련시킨 아이들은 넘사벽이다. 나는 그래서 바지가 요즘 나온 바지들이 너무 네. 한마디로 좀 얇아? 약해. 어. 너무 부드러워. 네, 그쵸.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이 온실 속에 화초가 될 수밖에 없다. 주로 청바지를 입으셔야겠네. 청바지도 좀 약합니다. 아니 저기 매볼쇼에 그 임성투 작가하고 같이 계시더니 너무 그 양반은 너무 그분도 안 입어요? 아니 그 양반은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쉽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킹 오브 이렉션이라고 자꾸 본인이 주장. 비결이 뭐래요? 아니 근데 너 부러워할 건 없는 게 네. 금방 끓고 금방 식어. 토끼구나. 저 양은 냄비처럼 굉장히 빠르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분과는 전혀 결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이제 요네하라 마리는 네. 팬티에 대한 연구를 자기 일생의 연구로 생각했다. 팬티.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들 마츠리라고 마을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남자들이 훈도시라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티자. 네, 티자인데 앞에 또 치마처럼 부채처럼 이렇게 늘어진 네. 그런 거를 사실 그것도 팬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어릴 때부터 많아가지고. 왜 저런 걸 입나? 근데 그게 전통 의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팬티가 없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입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팬티가 어떻게 이제 팬티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스커트와 바지로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한 거죠. 네. 팬티 인문학. 야, 근데 뭐 사료 같은 게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아니 뭐 가장 첫 번째 사료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가장 접한 인류 최초의 팬티를 우리 농담삼아 많이 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팬티요? 팬티. 네. 뭐지? 아담과 이브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뭇잎. 그걸 우리가 인류 최초의 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너무 그리고 작잖아. 나뭇잎이? 그때는 큰 나뭇잎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아니 나뭇잎을 야자수 엮어가지고 나뭇잎. 일종의 엮어서 뜬 같은 걸로 치마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좋네. 나뭇잎은 뭐 떼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책 첫마디에 네. 팬티 인문학 첫마디에 하반신에 입는 속옷은 사회와 개인,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를 분리하는 최후의 물리적 장벽이다. 물리적 장벽. 맞잖아요. 맞죠.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개인. 분리하는 최후의 물리적. 그러니까 이게 딱 제거가 되면 이 모든 물리적 장벽은 없어진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런 왜 사회가- 물리적 장벽을 왜 스스로 그렇게 없애셨어요? 전 위아더 월드입니다. 아니 유아드 월드라기보다 지금 바로 우리 정프로는 네. 그 유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유럽 남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나중에 네 유럽 남자들이 전통적으로 팬티를 안 입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유럽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쩐지 유럽형 사이즈네. 난 약간 코카서스. 이런 거 하지 마. 유러피안. 위아더 월드라면. 유러피안 전통. 근데 이제 이 유쾌하게 가는 의미에서 네.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요네하라 마리에 따르면 결혼 정년기의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성기가 아니라 바로 그 성기를 가려주는 팬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통찰력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보여주지 않으려는 게 팬티라는 거는 정말 저는 아주 전 진짜 맞는 얘기. 왜냐하면 네. 난 이제 이해를 못했어. 중요한 순간에 거기는 보기도 하는데 네. 팬티는 얼른 벗어서 어딘가 숨겨.
숨기거나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좀 갖다 이렇게 좀 옆에 놓든지 하여튼 그러지. 그 벗은 그 특히 이제 안쪽 면은 절대 그쵸, 안 그쵸. 보여주려고. 난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특히나 예전에 러시아 같은 경우나 소련의 사회주의는 팬티 같은 실용적인 데는 디자인 같은 걸 적용을 안 하잖아요. 네. 레이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그 누덕누덕 기운 초란 검정색 팬티 이런 거를 보여줄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친구가 그럴 때 정말 첫 데이트를 앞둔 자기 짝꿍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화려한 팬티를 네. 딱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입고 가라.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입고 딱 입으니까 자기를 구속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 그래서 그날 밤 자기는 이제 자유를 찾았다. 자유를 찾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아주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이게 그 일본의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만화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만화책에 보면은 꼭 여자들이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팬티를 입고 오늘 밤 남자친구를 만나겠다 약간 이런 게 만화책에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으쌰으쌰하는 팬티가 아예 뭐야. 그 단어가 있어. 무슨 단어가. 패션으로서 기능인 거겠죠. 네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게 만화책에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팬티에 뭐 이렇게 뭐가 프린트가 되어 있다든지 네. 그 레이스가 예쁘게 달려있다든지. 네네. 예쁜 팬티. 커먼 써있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 팬티를 보여주기 싫어할 때 그 팬티를 어디에 숨기면 좋으냐? 바로 이 커피잔 속에 딱 넣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이불 속 안에다 넣어야죠. 아니야. 그거를 팬티가 입던 네. 팬티가 네. 이불 속 어딘가 있으면 남자애 또 이렇게 맡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애가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커피잔 같은 데 안에 딱 넣어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찾아 입기도 좋고 향도 배고. 향도 딱 좋고. 자, 그래서 그런 커피잔 안에 팬티보다 먼저 들어가 있을 1kg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가 맞아요? 진짜 아니, 커피를 막 던진 패드립 아닌가요? 아니 커피를 숨긴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본래 저 커피가 네. 지금 브라질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브라질 커피가 본래 숨겨서 저렇게 들어왔거든요. 팬티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성의 그거에 숨겨서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여성의 부케에 숨겨서 들어왔거든요. 커피 나무를. 커피 나무를? 네네. 따가워. 아니 그게 숨겨져요? 아니 그 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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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생각하셨어요? 부케죠. 여자 부케. 꽃다발. 어디를 생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몸속 몸속에 어디에다가 숨겨온다는 거죠. 이게 본래 어떻게 됐냐면 네. 애초에 브라질에서 커피가 원산지가 아니잖아요. 네, 프랑스령 기이나라고 아시죠? 네네. 빠삐용의 그 배경이 됐던 감옥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본래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 포르투갈 하사관이 거기 이제 파견 근무를 했대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커피 나무가 거기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브라질에 갖고 와가지고 우리 고향에 갖고 와서 이걸 좀 심으면 정말 사람들이 돈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죠. 이거 반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프랑스인 기이나 총독 부인이 이 하사관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꾀를 내준 거죠. 그러면 이 부케 같은 데다가 내가 이 커피 나무를 넣어가지고 내가 갖고 나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부케에다가 커피 묘목을 사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무사히 반출하고 나서 그걸 고향에 심어서 그게 결국 오늘날의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원동력이 됐다. 부케에서. 그러니까 바로 커피가 우리나라 치면 문익점에 모카시하고 똑같죠. 그렇네요, 진짜. 부뚜껑에 뭐 모카시를 넣어갔다. 그게 전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그렇게 그 전설이 내려온답니다. 그 부케에다가 커피 묘목을 심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숨겨서 가져왔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몰래 숨겨서. 자, 이제는 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kg 커피와 떳떳하게 커피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원두들을 사장님이 직접 헌팅해서 또 한국에 가져와서 수입해서 이제 로스팅을 또 만나게 해서 여러분께 직접 집집 배달을 해드리죠. 1kg 커피 원두를 1kg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립백 형태로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드시기 편하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뭐 또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크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커피 브레이크. 네, 우리가 머리가 몸이 답답하고 옴짝달싹 못할 때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정말 그 시간이 정말 그렇게 길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한계가 되죠. 그렇죠. 딱 그게 깨어지면서 새로운 우리가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커피 한 잔이 아주 좋은 브레이크 아이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 1kg 커피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뭐 이왕 드시는 커피라면 1kg 커피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kg 커피는요. www.1 숫자 1 kgcoffee.co.kr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일당백 그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홈페이지 링크 바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랬다고 합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가정 과목에서 우리가 예전에 왜 초등학교 때 실과 과목 해가지고 그 바느질 방법 있잖아요. 무슨 홀치기 이런 식으로 배우고 했잖아요. 왜 했는지 몰라. 배웠어요. 뭐 남자들도 배워요. 예, 저희들도 그때 숙제가 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걸레 만들어 봐라 이런 게 숙제였잖아요. 근데 당시 소련에서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팬티 만드는 방법이었대요. 팬티 만드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일본 만화에서 화려한 팬티 이야기 하셨는데 그 동독 지역이라든지 동유럽 지역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군 장교들이 진주를 했잖아요. 주둔하니까 부인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미국 잡지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꼴을 봐라 해가지고 사진을 실었거든요. 소련군 장교 부인들이 실크 팬티하고 브래지어 이런 속옷바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자랑한 거구나. 너무 이게 예쁘고 하니까. 근데 그게 속옷이란 개념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예쁜 옷이란 거예요. 아, 속옷이란 거는 우리가 알던 속옷은 이런 무늬가 있고 레이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크 팬티하고 이 브래지어가 아,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겉옷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네글리제라든지 그 슈미즈 차림으로 막 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식을 못 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속옷일 리가 없다 이거죠. 빅토리아 시크릿 쇼네. 그렇죠. 길거리를 활보를 했다. 옛날이 살기 좋았어. 지금도 왜 충분히 보면 볼 수 있죠. 아, 그럼 저는 이거 예전에 기억이 나요. 1980년대 중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팬티 패션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좀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그 기자하고 사진 기자하고 이게 뭔가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스포츠 잡지 이런 데 있잖아요. 주간 나오는 좀 맨 뒤에 가다 보면 운동 경기 나오다 맨 뒤에 좀 여성들 야한 사진들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해가지고 팬티하고 위에 잠옷 얇은 것만 입고 목욕 가는 여성을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길거리 골목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안 잡혀갔어요? 85년인가 6년 그때.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무래도 사진 기자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그랬겠죠. 그 목욕탕 이런 거 있잖아요. 목욕 그 대야 같은 데다가 목욕 뭐 샴푸 넣고 이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 그걸 어떻게 그 시간에 또 찍었겠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90년대에는 봤어요. 초반에.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팬티는 아니고 위에 그러니까 탑 같은 거? 그 탑이 아니었어요. 로브? 많이 입고 그 안에 바로 브라가 있었어요. 아, 아니 그거는 저기 가수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 가수들도 앞에서 마주치고 되게 좋았던 기억. 다 짐승들이야.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그 이제 화려하고 예쁜 팬티에 대한 이제 특히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성의 이 욕구들이 아주 원초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밌게 생각했던 게 자기가 그 프라하에서 10대를 보냈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팬티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잘 때는 팬티를 벗고 몸을 편안하게 해서 자라. 노 팬티를 자고 그 팬티는 다시 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어떻게 팬티를 며칠씩 입나? 그러니까 저렇게 하느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가 엄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애들은 팬티를 며칠씩 입어 이러니까 엄마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일본은 좀 고온다습한 기후니까 하루라도 고온다습 맞잖아요. 이게 고온다습하잖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게 안 갈아입으면 목욕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몸이 끈적끈적해서 안 되는데 여기는 좀 건조한 기후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그렇게 해석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쪽 애들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옷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해서 해놓으면 그 옷은 며칠간 입어도 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팬티보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동양은 오히려 몸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옷을 자주 갈아입음으로써 청결이나 위생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몸을 씻는 걸로 해서 팬티는 입더라. 본인은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변증법적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 뭐 좋다기보다 정말 희한한 데서 터져. 우리가 아까 감성 포인트가 달라. 달라. 서울대만의 감성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감동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네. 참 좋아하죠. 혼자 막 저렇게 웃고 변태처럼. 난 아직까지 모르게 크게 감동 포인트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네. 사실 이런 그 팬티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우리 아담과 이브도 있고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네. 전경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보면 그 아랫도리를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 아랫도리를 가린 게. 근데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뭐 감사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혼도시 느낌.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실제 이제 성경에는 그때 과연 어땠을까? 이걸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군병들이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네. 못 박고 이제 옷을 서로 그 당시 옷도 귀중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서로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네. 다 빼앗고 아랫도리도 이제 서로 취하려고 하는데 이 아랫도리가 찢어가 나누지 말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뭔가 곱게 통으로 벗기자. 짠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거를 벗겨내고 결국 알몸으로 매달렸을 것이다. 지금 가리지 생각에는. 않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군병들이 이거는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서 한 명이 가져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아랫도리를 감싼 옷을 그 내려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알몸을 매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그 당시 이런 복장이 알몸을 매달리고 이제 아랫도리 같은 경우가 결국 뭘 입었을까 또 이 사람은 궁금했는 거예요. 요나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뭘 입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훈도시 비슷한 거. 네. 이런 걸 입지 않았을까. 뭔가 좁은 끈으로 그죠. 이게 허리에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좀 앞에는 천으로 앞에는 천 가리고. 같은 거 내리고 네. 이런 거 구체 모양 내린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당시에 그 유태 풍습에 보니까 일종의 팬티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가랑이 사이에. 팬티라는 건 어차피 양쪽이 좀 들어가는 개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가랑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 사제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여러 사람 앞이니까 이걸 그냥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입었을 것이다. 이런 기록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걸 좀 입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근데 결국 이게 보면 왜 이제 팬티를 근데 입게 됐는가. 언제부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팬티를? 왜 팬티를 입었냐 이거죠. 무화과 아담과 이브부터 입었을까. 네. 그리고 팬티를 입는 이유는 또 뭘까. 이제 이게 이제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왜 팬티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팬티를 왜 입나? 네네. 일단 병균 세균의 노출을 줄이려고.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생식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부분이니까. 실질적 그 효과를 보면 그렇죠. 위생적 관점에서 감염이 되면 안 된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팬티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팬티라든지 속옷을 입으면 이제 옷 안쪽 공간에 하복부에 좀 더 네. 나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좀 쾌적함을 만들어낸다. 또 그게 있고 또 땀이라든지 피지 같은 걸 흡수하고 지금 말씀대로 또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전염병 그것도 한번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 네. 그 측면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인류학에서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팬티 같은 거 허리 부분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이 앞부분을 주로 많이 내리거든요. 네네. 우리가 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원시 부족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 거기도 보면 있잖아요. 내리긴 내려요. 근데 네. 뒷부분은 그냥 벌거벗어요. 네. 하긴 티팬티도 그렇죠, 티팬티. 앞에만 가리고 그렇죠. 뒤에는 안 가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봐요. 인류학에서는 이 본래 이 팬티를 앞부분만 가린 이유가 뭔가 사악한 기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술적인 차원에서 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중한 인간이 이게 쾌락을 누리고 앞으로 생식을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이게 여기가 함부로 외부에 침탈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앞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 쪽에 해가지고 뭔가 끈 같은 걸 해서 묶어 늘어뜨린다. 나뭇잎을 뭐 묶든지 아담잎, 무화과잎을 넣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앞을 뭔가 디펜스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학에서 지금도 있는 저 예전에 그 원시적 부족들 네네. 조사한 거 보면 그 페니스 같은 경우는 페니스 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스에다가 이걸 씌워요. 나무라든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페니스 캡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네. 그 앞부분만 하여튼 항상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걸 가지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뭔가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 근데 유럽인들은 왜 안 입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 유럽인들은 네. 사실은 유럽인들이 네. 팬티를 1950년대까지 대부분 유럽 남자들은 팬티를 입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팬티를 왜 안 입느냐 이래 보니까 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바지와 치마가 있잖아요. 네네. 항상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건 아무래도 치마가 형태가 먼저 나오지 그쵸, 않았겠습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네. 봐도 아담과 이브부터. 근데 이 치마가 결국은 한 번씩 바지에 의해서 지위가 바뀐단 말이죠. 바지에 의해서. 지위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치마가 주도를 하다가 네. 예를 들어 다른 이 바지를 입은 민족이라든지 바지를 네. 입은 문화가 압도하기 시작하면 또 바지가 유행을 하다가 네.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치마가 이겨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이쪽에서는. 근데 치마를 입는 문화에서는 사실은 팬티를 잘 안 입거든요. 우리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부는 쪽이 네, 치마 네. 입잖아요. 그것도 팬티 안 입잖아요. 그런 행사를 할 걔네들 때는. 팬티 안 입고 해요? 네, 팬티 안 입어요.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하는 사람들. 아, 특히나 이 책에 따르면 영국 네. 왕실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지금도 영국 왕실에 찰스 황태자, 네. 필립 공 이런 사람들 공식 행사에서는 네. 그 치마 형태를 착용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치마 형태 착용할 때도 안 입어요? 안 입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때 장례식을 할 때 네. 거기 참석한 시아버지 필립 공이나 네. 남편, 아들들 이렇게 공식 그거 할 때 아마도 팬티를 안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로우샷으로 사진 찍으면 큰일 나겠는데? 왜 안 입지? 그 급할 바람이라도. 급할 때 시간 절약을 위한 건가? 공식 행사에서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네. 그거는 근데 사실 이게 팬티가 그러니까 치마라는 형태가 네. 바지보다는 입어본 사람이 따르면 확실히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도 잘 불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한번 가보죠. 네네. 근데 사실 그래서 와이셔츠가 팬티를 안 입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발달했다는 거죠. 와이셔츠요? 네. 셔츠가 우리가 허리가 아니라 더 길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 왜 그런 팬티를 안 앞에를- 입으니까. 그리고 살짝 그 와이셔츠 보면은 살짝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아래쪽이. 네. 섹시해. 뭐야? 그, 그것만 입은 여자. 엄청 섹시하네. 그리고 그 옆이 양옆이 터져 있잖아요. 와이셔츠가 예, 옆이 맞아요. 양옆이 터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 사람들이 입는 남자들이 입는 그 셔츠 같은 거를 루바시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루바시카의 엉덩이 쪽 부분 있잖아요. 그게 항상 황색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왜요? 왜? 길어서. 왜냐하면 앞쪽이? 아니 뒤쪽이. 뒤쪽이? 그러니까 여기 좀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관동군들이 소련에 응유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휴지를 안 주나? 휴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 그 왜냐하면 얘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 옆을 진짜 지켜보니까 볼일을 같이 보잖아요. 네. 볼일 보자마자 갑자기 그냥 싹 닦는 거 없이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달라서 그런가 보다. 네. 쟤들은 먹는 게 뭐 호밀빵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놓으니까 닦을 필요가 없나 보다. 깨끗하게 떨어지나 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냥 너무 그게 힘들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게 깨끗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루바시카가 항상 그 뒤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쪽에 닿는 부분들이 황색이나 갈색으로 좀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왜 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지방이 풍부한 수프나 고기를 먹고 호밀로 만든 흑빵을 먹잖아요. 네. 그게 좀 일종의 고용분으로 떨어지나 봐요. 대체로.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채소라든지 우리가 장이 좀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딱딱하니까 용변 보자마자 변이 여기는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깨끗하게 떨어져도 하긴 휴지로 닦았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묻을 때가 있기는 하죠. 그때 너무 좋지. 맞아. 그 희열 있잖아요. 그땐 정말. 별로 막 도장 찍어주고 싶어 막. 잘했다고 칭찬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본래 동물들이 뒤를 닦는 동물 없잖아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보면. 그쵸. 없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인간이 왜 이렇게 용변을 처리하는데 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걸 써야 되느냐. 그래서 직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직립을 하면서부터 예전에 동물들은 직장에서 밀어내가 항문에서 탁 하면 다시 떨어지는데 인간이 직립하다 보니까 그쵸. 항문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딱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항문이 이렇게 늘 밖으로 나와 있는 그렇죠. 친구들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네네. 이 직립하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대가라는 거죠. 디스크도 걸리고 치질도 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 직립하면서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바로 디스크와 치질이 양대 질병이죠. 네. 그런 얘기들이 이 마리의 책에 많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네. 왜 이제 그러면 팬티를 안 입는 문화가 됐느냐. 결국은 팬티를 입는다는 게 지금은 수치심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남 앞에서 뭔가 부끄럽다는데 신분제 사회에서 알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층민들 입장에서 하층민들. 서민들이나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옷들 있죠. 네. 그런 옷들을 입잖아요. 우리 그림을 봐도. 네. 그럴 때 팬티가 들어가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티를 입어야죠. 그러니까 특히 발레리나 옷들이 있잖아요. 네. 발레리나 남자 무용수들 그 입는 슈츠가 뭐죠? 레오타드. 아시네. 네.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얘네들 앞에 뭐 넣는 것 같아. 일부러? 일부러.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 안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든. 근데 팬티는 안 입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타도르 그 투우사들 또 안 입잖아요. 투우사도 안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러니까 몸이 딱 떨어지죠. 그 옷이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이 섹시하게 여겨지는 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투우사들이에요.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하나도 주름 없이. 섹시하다고? 아니 그렇게 스페인 남자 좋아하신다면서요. 스페인 남자는 좋아하는데 그 투우사의 옷은 하나도 매력 없는데.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알몸으로 간다든지 아까 말한 물리적 장벽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팬티 입는다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좀 있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알몸이라든지 이런 옷들 안에 뭔가 안 챙겨 입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남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여준다. 이런 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 팬티가 입어진 거지.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팬티가 이렇게 보급된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도 뭐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금씩 된 거고 50년대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팬티를 입는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지. 예전에는 뭐 팬티라는 것들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네. 자, 팬티 인문학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혹시 뭐 팬티 관련된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까? 왜냐면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책이 많아갖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 팬티를 결국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위생적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변과 대변 이런 어떤 목적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생리적 기능을 이제 속옷을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소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외국 같은 남자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소변기가.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외국에 술집 가니까 우리는 소변기가 각각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보니까 물은 쭉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옆으로 쭉 서서 같이 넣잖아요. 길게 한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소변기가? 좀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변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데 대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소변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대변은 철저하게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칸막이가 없는 중국이라든지 옆을 보면서 서로 하는 걸 아주 야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는데 대변을 막 누는 인간들은 천하에 몰상식한 인간들 이래 버리잖아요. 냄새 나니까 대변은. 소변은 냄새 안 납니까? 소변 냄새보다 대변 냄새가 더 심하죠. 여자들도 화장실 같이 가서 소변은 같이 보죠. 한 칸에?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화장실 같이 들어가는. 그 같이는 들어가는데 같은 칸 안에는 안 들어가죠. 우리 정민여는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래. 여자애들 보면. 남자랑은 들어가도 여자랑은 안 들어가죠. 한 칸에 왜 여자랑 같이 들어갑니까? 근데 진짜 여고나 여중 이런 데 보면 친한 애들끼리 한간 들어가서 같이 쉬하고 또 뭐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남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여자친구들끼리 같이 손잡고 가잖아요. 팔짱 끼고. 그러면 쟤네 같이 가나 보다 하지만 거기 앞에서 다 각자의 칸으로 들어가지. 아니야. 한 칸에 들어가네 내가 봤어. 그래? 뭐 여자 화장실에 상주했어요? 뭐 CCTV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소변은 예를 들면 너 옆에 들어가서 뭐 나 여기서 쌀게 하고서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내가 대변을 하러 갈 건데 친구한테 화장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내 대변 소리를 들려주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특히 근데 한국과 일본에서 발달한 게 바로 소변이나 대변할 때 물소리 있잖아요. 네. 그 물소리 나는 기구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일본밖에 안 하거든요. 나 그거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니, 그거에 워낙 계속 물을 내리니까 그 소리 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든 게 한국, 일본에서 많이 유행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알몸이라든지 자기 어떤 가장 은밀한 부분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불특정 다수한테 보일 때는 우리가 수치심을 가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재밌는 게 기숙사라든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서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수치심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처럼 오래된 친구일수록 내가 이 생리현상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뭔가 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래 생활한 사이가 되면 이제 그런 게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변은 마지막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이 요네하라 마리가 좀 인문학적으로 고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진화의 어떤 발달 단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진화? 네. 본래 우리 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애초에 우리가 나무 위에서 생활했잖아요. 수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건조한 기후가 돼가지고 사바나로 진출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 사바나로 가니까 사바나는 이제 툭 트여 있잖아요. 사방이 이제 트여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언제 어떤 놈이 잡아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짐승지 사주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은 괜찮잖아요. 서서 딱 누고 있으니까 다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대변은 어떻게 됩니까? 대변도 서서 보면 되죠. 대변 어디서 서서 봐야지. 기마 자세로. 방송 자꾸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엉망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소변의 경우는 서서 딱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경계를 할 수 있는데 대변이 일단 쭈그려야 되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미 노출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변은 은밀한 장소를 찾고 남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은밀한 장소를 찾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대변을 남한테 보여주는 게 수치심의 공포심 때문에. 대변을 볼 때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들. 그게 우리 DNA에 녹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어느 공간에 가도 강연회 이런 데 갈 때 항상 뒷자리부터 차잖아요. 뒷자리부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러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진화적으로는 간단하거든요. 뒷자리에 있으면 벽이 딱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방향은 안전하잖아요. 앞은 이제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있고 이러면 사방이 내 뒤로 다 뭔가 뚫려 있다 생각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광장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방이 다 내 적으로 생각될 때 또 불안해지는 광장공포증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사바나 지대 때 그 포유류들이 또 나중에 그 공룡의 전성시대 때 이 큰 동물들한테 이 넓은 데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장공포증이 실을 수도 있고 또 폐소공포증도 마찬가지죠. 좁은 데 있고 이게 더 이상 탈출구 없다 생각하면 여기서 또 난 잡아먹힌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변과 대변의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 반드시 수치심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왜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서양 사람도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도 그 여학교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런던에 아주 유서 깊은 여자 기숙사 학교는 소변은 아주 당당하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학교일수록 전통이 살아있잖아요. 옛날의 전통들이. 소변은 괜찮다 이거죠. 소변은 항상 당당하게 누는 게 오히려 너 존재를 인슈한다 이거죠.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소변은 당당하게 놀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소변은 서로 막 그 경쟁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여자들이 경쟁하시나? 여자들은 안 하죠. 여자들은 그런 기능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막 땅을 판다든지 뭐 이런 건 안 해요? 땅을 왜 어떻게 파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거 했잖아요. 남자들이야 그럴 수 있죠. 막 담 넘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땅굴 파고. 이젠 못 넘길 텐데. 담을 낮췄어 나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요 팬티에서 결국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바지와 스커트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왜 이제 그 여자는 스커트고 남자는 바지, 특히 유럽에서 아주 그게 구분이 심하다고 했거든요. 그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네하라 마리가 자기가 체코에 이제 처음 전학을 갔잖아요. 일본에 있다가 자기가 10살 때 전학을 갔는데 동생하고 자기가 바지를 입고 왔대요.
완전히 천하의 야만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바지를 입고 오냐고. 외국에서. 네, 체코예요. 그 당시 1959년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남자는 바지고 여자는 스커트가 아예 딱 뭐 일종의 성적 분업처럼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입는다는 건 아주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를 붕괴시킨 게르만족 중에 하나가 반달족이 있잖아요. 네. 밴들리즘 해가지고 다 야만 다 파괴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유일하게 여성들이 바지를 입은 종족이 바로 벤달족이었다는 거죠. 말을 타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북방민족이 바지를 입은 이유가 지금 말도 타는 것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말을 많이 안 탔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지를 이제 입었냐 이거죠. 여자들이 바지를 입은 이유는 뭘까? 근데 상식적으로 여자들이 오히려 바지를 입어야 됐던 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쨌든 여자가 좀 더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를 일단 막아야 되니까 사실 치마보다는 여자가 더 그걸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이 바지를 여자들이 입은 이유가 팬티 전문가로 남자가 견뎌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보호하기 일종 정조대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마는 오히려 너무 쉽게 이게 함락이 돼버리니까 바지를 입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쉽게 함부로 덤벼들 생각을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들 몸빼 좋아하잖아요. 가열하게 편해요. 사실 바지가 치마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목 수립 민족들은 사회 기능적 분화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정착민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같은 경우도 어떤 기능적인 일을 분업화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바지를 입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당연히 이렇게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든 이 바지를 입는 것 자체가 아주 부도덕하고 불결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를 구한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 있잖아요. 네.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들 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지를 입었다는 것도 기소 항목에 들어가요. 바지를 입었다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빵을 달라니까 루이 16세 그 마리 앙토네트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브리오슈를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마리 앙토네트도 한번 대중들 앞에서 바지를 한번 입고 나타났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왕비 신분인데도 그 당시에. 그만큼 바지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오심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자가 바지 입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류의 기본 의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담과 이브부터 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봐도 뭔가 스커트 아니겠냐 이거죠. 기본은. 그렇죠. 스커트죠. 근데 이 스커트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커트에서 가장 먼저 바지로 바뀐 종족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방민족들이잖아요. 좀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스키타이라든지 뭐 훈족이라든지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문영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중국 이제 이 나라 이름 까먹었는데 조나라였나 하여튼 그 문영왕이 조나라 맞습니다. 호복 기사라는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말을 타야 되는데 중국 전통 복장 치마식으로 해갖고 말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오랑캐가 있는 복장 바지를 입힌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것도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지라는 걸 입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만인의 문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힘으로는 야만인에 밀려가지고 바지를 입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문화가 돌아온다는 거죠. 로마 같은 경우도 우리 토가나 이런 거 보면 다 치마 형태잖아요. 그렇죠. 스코틀랜드도 치마 형태죠. 그러니까 바지는 한마디로 유목민의 문화고 우리의 이게 정복자의 문화 생각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입지만 또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바지에 대한 혐오감이 있지 않느냐. 저도 이번에 좀 알았는데 이거 하다가 착안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도 치파오라든지 아오자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입어? 남자도 입어요. 실제로 지금도요? 아니 그 공식 행사에서 전통 의상. 네, 전통 의상.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저는 그냥 그것만 입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네. 반드시 바지를 입고 입더라고요. 반드시는 아닌데 바지를 입고 입는 형태가 많아요. 바지를 입고. 그것도 바로 유목 민족의 영향이라는 거죠. 거기도 이제 지배를 받은 영향이 남아있다는 거죠, 바지에. 그러니까 그 여성들도 저는 아오자이가 그냥 아오자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지는 안에 받쳐 입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흔적들은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유목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스커트가 된 이유가 여자가 이 바지를 입으면 예전에 야만의 어떤 문화다. 이런 거를 연상을 시키니까 역사적인 기억은. 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왜 이제 바지가 추운 지방에서 먼저 나왔을까요? 북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결국은 추우니까.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좋잖아요. 방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지라는 게 딱 몸에 달라붙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엔 지금도 말을 타기 위해서 바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이 바지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바지. 말 타는 것보다. 예. 바지가 나온 게 이제 지금 이제 유적 기록을 해보면 한 2만 년에서 2만 5천 년 전에 바지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말 타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요. 한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 한 3천 년 전부터 6천 년 전이거든요. 바지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요네하라 마리의 결론을 따르면 진짜 우리 의식주에서 왜 의가 중요한지 알겠다 이거죠. 바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타려고 바지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네. 바지가 있었기에 말을 탈 수 있다. 자기는 이제 그래서 의식주에서 왜 우리가 의가 가장 중요하냐 이거죠. 결국은. 결국 다 중요하지만 의식주의 의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만들 때 구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내 몸을 일단 먼저 추위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기후에서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팬티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네하라 마리의 책 오늘 대략 몇 권 정도 지금 갖고 오신 거죠? 아니 뭐 책은 여러 개인데요. 네. 오늘 이제 옷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네. 그다음 음식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음식. 러시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네. 이제 속담과 문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시죠. 4분의 1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진도가 늦어요. 혹시 이 중에 좀 짧은 거 있으면 하나만 더 하고 1부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음식 이야기를 음식 간단하게 될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음식을 이 사람은 이제 미식 견문록이라는 책을 냈는데 미식 견문록. 네네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죠. 인간을 고향하고 연결시켜주는 가장 질긴 끈은 위대한 문화도 아니고 어떤 국민성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니고 결국은 위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위. 예, 위장. 그럼 음식이다 이거죠. 네. 우리가 음식이야말로 내 고향 내 조국을 연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환기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하면서 음식 자체가 고향이라든지 조국을 보통 우리 페이트리어티즘 하잖아요. 뭐요? 페이트리엇 애국자. 애국주의 하는데 네네. 그게 전부 고향의 패티가 고향에서 나오고 지역 마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이 바로 나라죠. 아, 내 태어난 곳을 사랑하는 게 패트리엇. 예.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기 위해 살잖아요. 네. 우리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말 많은데 네.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뭐 정치 기업가들 다 이래 되겠죠. 그런데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은 철학자 예술가 이런 좀 우울한 사람들 보통 나 이제 살기 위해 먹는데. 아, 별로 이렇게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것도 바뀌네요.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다?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요즘은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먹는. 뭐래도 먹어야 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원으로서. 네. 슬프다. 어떻게 그렇게 여기 사니?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고 싶어요. 예전에는 막 그런 뭐가 막 먹고 싶고 계속 그런 욕망 그 안에서 그런 게 막 꿈틀거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위장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30대면 지금 초반인데 위장 능력이 왕성할 때죠. 그래 아무튼 모든 식욕을 좀 잃었다는. 그거는 결국 근데 식욕이라는 것은 네. 자기 개체 생존, 자기 보존을 위한 첫 번째 욕망이잖아요. 네. 성욕은 이제 자기가 종족 번식,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위한 두 번째이지만, 그러니까 식욕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욕망이 난 첫 번째는 굶주린 창자를 채워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식욕이 떨어진다는 건 삶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체로 또 성욕 없어진 애들이 식욕도 없어요. 그거랑 그건 달라요. 아니야. 거의 맞아. 거의 성욕. 그렇지 않습니까? 성욕과 식욕은 거의 비례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작가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책이 있었죠. 섹스를 하고 나서 네. 음식을 찾게 되는데 가장 섹스를 하고 나서 좋은 음식은 두부다. 이런 식으로. 왜요? 단백질? 그 사람은 뭐 두부를 제일. 단백질 배출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자기가 먹기에는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성욕과 식욕이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또 왜? 아니 식욕을 채우고 나면은 성욕은 떨어져요. 식욕을 채우고 나면 성욕이 떨어진다? 네. 뭐 일견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식욕이랑 성욕이 네.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네. 두 개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네.
하나가 좀 덜 필요할 수 있어요. 그쵸? 대체적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식욕이나 성욕에 대한 욕망 자체가 별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예 그 그것만, 두 욕망이 네. 다 작을 수는 있지. 근데 대체로 식욕 큰 사람들은 성욕도 크다는 거죠. 욕망의 크기가. 보통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맞죠. 네. 욕망이 기본적으로 한쪽 욕망이 발달한 사람은 다른 쪽 욕망도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남편은 식욕과 성욕 둘 다 없구나. 아니 근데 맛에 대한 욕망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게 맛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입에 뭘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맛에 민감한 거는 또 어떤 건지 살지 좀.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게 정서는 아닌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디를 가도 음식을 그냥 무난하게 잘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가도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문화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어릴 때 네. 먹었던 음식이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스, 양념 베이스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한 요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네. 입맛이 까다로워요. 내가 그래. 간장 네, 소스. 제가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요? 근데 소금을 베이스로 한 요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잘 먹어요. 웬만하면 맛이 좀 둔감하다고. 소금을 했나 보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그때 한번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금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침략을 잘하고 네. 잘 버틴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맛 별로 없어도 대충 먹으니까. 특히나 가장 맛없는 음식의 대명사가 영국 음식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어. 어디를 가도 맛없는 음식, 자기 고향 음식보다 맛없어도 비위가 안 약해. 맛없는 음식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현지 가도 버틸 수 있다 이거죠. 영국, 미국 음식이 제일 별 맛없는 음식이 대명사잖아요. 네. 어지간하면 다 맛있지만 그쪽이. 그렇죠. 근데 소금. 우리 같은 경우는 딴 데 가면 향수병에 시달려갖고 막. 그래서 우린 절대 침략 전쟁 안 하잖아요. 우린 절대 침략 전쟁 안 하잖아요. 위장끈이 길어 막 진짜. 그렇죠. 그 위장근이 길다는 게 일리가 있는 게 그 여기도 그런 나오는데 일본에 그런 프로가 있대요.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네. 뉴스쇼에서 그런 이야기를 프로그램이 있다네. 앵커가 네. 유명 인사를 불러가지고 최후의 만찬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 뭘 마지막 먹고 싶냐. 그렇게 해서 같이 앵커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리는데 대부분 일본 유명 인사들도 딱 선택하는 음식이 뭐 일본의 가장 대표하는 음식 중에 반찬 중에 하나 우메보시잖아요. 네. 그 매실 장아찌죠. 소금에 절이가. 그걸 먹어요? 그걸 그렇게 찾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김치 먹었던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치면 네. 흰쌀밥에 김치고 거기는 흰쌀밥에 우메보시.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바로 그런 기본적인 소스 베이스가 우리는 간장 문화권 아니냐. 그쵸, 소금 일본도 문화권이냐. 그렇고. 예. 그러니까 간장이라는 게 좀 더 우리가 간장을 하면서 왜 간장이 분해될 때 그 요소 있잖아요. 우리 MSG 네. 그 요소가 글루타민산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간장에.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인이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래 되면 이게 쉽게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소금 베이스는 소금 뭐 베이스는 그게 없잖아요. 나트륨. 말 그대로 얘만 NaCl이니까 그죠? 확실히 그래서 네. 미국 음식들 먹어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식당에 가나 간의 그 레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짜고 덜 짜고의 그 범위가 대충 그래도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네. 근데 미국에서 먹으면 정말 어디 가면 막 미치도록 짜고 맞아. 어디 가면 또 너무 싱거워.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동시에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 생각을 하나 하는데 걔네들은 아침에 저녁 먹고 그거 먹고 점심에 그 짠 걸 먹어도 괜찮나 봐.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네. 뭐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소스를 뿌려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음료수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보통 음료수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 다. 또 음료수를 먹으면 또 그런 것들이 더 먹히도록 서로 그러니까 일종의 상승 효과. 자기들 그렇죠.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트를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뭐 그럴 음식 수도 산업적인 아니, 논리도 남미도 하여튼 엄청 짜. 맞아. 엄청 유럽도 다 짜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느 보면 우리가 소금 베이스 문화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해외여행 가서 막 거기 뭐 맛있다는 맛집 막 다 찾아다니고 해도 제일 맛있는 거는 그냥 그 여행 간 데서 한식 먹은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맛있고. 근데 요거 바로 이 음식을 가지고 네. 결국은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도 알 수 있어요. 정치적 새로운 성향?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뭐예요? 가지고. 네. 그 예전에 이분이 이제 요네하라 마리가 네. 소련에서 온 정치인들을 다 자기가 통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밝혀놨는데 리가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르바초프의 당시 오른팔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일본에 와서 통역을 하면서 음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회라든지 초밥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생선 요리 있잖아요. 그것도 손도 안 대고 프랑스 요리에 굴 익힌 거는 나오잖아요. 굴 네. 요리는. 그것도 안 먹고 그냥 무난한 서양 요리 정도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고르바초프는 이제 개혁을 끌고 나면서 약간 중도적인 사람이잖아요. 개혁파와 보수파를 같이 아울려야 되니까. 고르바초프는 해나 생선, 날 생선은 못 먹어요. 네. 초밥은. 그렇지만 뭐 찜이라든지 튀김, 샤브샤브, 스키야키 이런 건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도파거든요. 네. 근데 옐친이 왔잖아요. 네. 옐친이 급진파잖아요. 옐친은 정말 먹어?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음식을 다 한번 섭취해보자. 왕성하게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잘못하면 예전 태고 때부터 우리가 음식 잘 먹으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경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본능에 경계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 관련 사람들은 호기심이 경계심보다 더 강한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거의 새로운 식당이 눈에 보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로 서식지 근처에서 네, 새 네. 식당 보이면 거의 가거든요. 어. 한 번은 반드시 가요. 네. 그래서 맛있나 없나를 꼭 테스트를 해보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약간 개혁, 옐친 개혁. 쪽이네. 저는 완전 보수 우파인데 그러면. 가는 데만 가는구나. 네. 되게 싫어 이런 애들.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진야 심리학적으로는 그 네. 음식 말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 뭐 난민이라든지 네.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일부 일처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만 봐도 또 보수 진보를 가름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 난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냐.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보수들이 외국인 난민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와 낯선 곳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병을 갖고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충분히 항체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없을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인 거죠. 네, 내 네. 몸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뭔가 아직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거부를 한다. 애들한테 돈 나간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개념에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깔려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고 네. 진보적인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이거를 항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뭐 진보적이라기보다 좀 개방적인 사람들은 일부 일처보다 자유연애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보수적인 사람은 일부 일처를 선호하잖아요.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보수적인 사람은 일부 일처가 폐지되고 뭐 완화되고 자유연애 갈 때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사람을 뺏길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자유연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 일처를 떠나서 이게 찬스가 왔다. 내가 더 많이 또 그런 미묘한 이게 존재의 불안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개혁적이시고 진보적이시구나 정영진 씨. 자신감들을 가져라. 그렇게 바보같이 자기 것만 지키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음식 먹다 보면 다들 살찌는 거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비만이 기본이에요. 베이스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항상 못 먹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되니까 못 먹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항상 축적. 지방을 축적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비만을 향하고 있다. 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될 네. 뿐.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로 아무 진짜 이게 적수공곤이잖아요. 도움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만 누군가 케어 안 해주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향해서 애교를 부려야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웃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방실방실. 어릴 때 제일 귀엽잖아요. 네. 귀여워야지. 화내는 애도 많아요. 아, 그렇죠. 처음에. 그거는 이제 부모하고 좀, 교섭을 해보니까, 요렇게 울어줘야지 더 이제 부모가 말 잘 듣더라. 그래서 지배를 하는 거고. 기본 어릴 때 가장 귀여울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늘 하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네. 애가 살기 위해서 귀여운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내 유전자이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전달된 이 개체이기 때문에 네. 뭔 짓을 해도 이뻐 보이는지가 좀 약간 헷갈려요. 네. 전자 아닐까요? 아, 애가 귀여운 짓을 한다? 네. 저도 애가 살기 위해서. 네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애교를 부렸을 때 부모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막 너무 뛸 듯이 좋아한다든지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아이도 이렇게 해야 부모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이제 그 네. 애기가 그렇게 귀엽게 우리가 디자인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귀엽도록 인식이 되게 네. 우리가 디자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번식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모양 이런 짓을 할 때는 우리가 귀엽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디자인된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네. 그 로마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란 것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만큼 인간이 맞아요. 귀찮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애를 안 놓잖아요. 근데 애를 안 놓으면 그 사회가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미혼모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버리는 기둥이 있단 말이죠. 베이비박스 같은 걸 그때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애는 낳아라 이거죠. 근데 실제로 요즘 우리가 출산율 떨어지는데 더 나은 내일이 없다고 이제 확신하는 개인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애를 안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나은 내일이 안 열리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애를 낳아봤자 애한테 더 힘든 일이 되고 맞아요. 나한테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안 놓거든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어느 정도 이제 딱 그러네. 예, 이게 제국은 발전했지만 들어오는 이제 무한정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식민지에서 뭔가 물건이 들어오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개인들 입장에서는 애를 안 놓게 되는 거죠. 로마의 오현제 시대라고 들어봤잖아요.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그 5명의 현명한 황제는 왜 현명했냐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도 안 뒀단 말이죠. 그냥 현명한 사람을 그냥 선량을 하는 거예요. 뽑아갖고 다음 사람에게. 근데 마지막 황제가 그 마지막 황제의 부인 그 왕비가 그 일선에는 노예하고 어떻게 하다가 애를 가져가지고 그게 바로 코모두스라는 거죠. 이 코모두스가 이게 결국 황위를 이어받는 바람에 로마가 이제 세라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오현지 시대에 다 황제들이 애를 안 가졌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자기애가 안 물려줬다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키운다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사리사욕도 안 채우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물려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애한테 가끔 미안할 때 있어요. 저는. 왜? 애가 자고 있을 때 얘가 너무 안쓰러워요. 이 힘든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얘가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못 돼주니까 불쌍하죠. 예를 들면 막 얘가 이제 커서 학교 폭력에 노출될 텐데 요즘 아이들 너무 무섭잖아요. 막 그런 것도 너무 겁나고 저는. 그 좀 너무 구더기 무서워서.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인생이 너무 험난하고 힘드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우리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이 아이를 낳아준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야? 부성애가 없는 걸로. 안전한 거보다 낫지 뭔데. 그렇죠. 야, 세상 빛 한 번 못 보고 얼마나 슬프냐. 그 타타타의 김국환 노래 안 되는 것보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 건졌지 않소? 얘 몇 벌 건졌냐 벌써 걔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가 결국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남의 비교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정프로가 좋아하는 연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연대해야 돼. 나 혼자 유아독존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야지. 네. 지금 이 요네하라 말이 흥미로운 뭐 이야기들, 연구라고 하긴 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그런 작가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의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서 요네하라 마리의 뭐 예를 들면 속담이라든지 뭐 꽃, 러시아 등등의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